3,600만 엔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3배 오른 겁니다. 이것이 2달 전에 이 집주인이 서울에 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너희 집 얼마냐? 단돈 400만 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정도가 안 됩니다. 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 집은 이렇게 떨어졌느냐? 30몇 년 된 낡은 아파트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 보면 낡은 아파트가 더 오릅니다. 재개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자, 제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일본의 젊은 친구들은 집을 살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왜? 여기 보이시다시피 일본의 출산율이 1.33명입니다. 1.3명일 때 태어난 애들이 20, 30년 지나서 결혼할 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쌍 중에서 2쌍이 무남동녀, 무녀동남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도 신부도 집안채 물려받습니다. 근데 일본의 지금 주택보급률이 몇 프로냐? 113%입니다. 13%가 비어 있습니다. 호수로 말하면 756만 채입니다. 이렇게 빈집이 많으니까 구분율로 떨어져서 오를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일본 얘기고 우리는 다르지 않느냐? 아닙니다.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더 무지막지합니다. 여기 보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있습니다. 1960년대 4.19나 되냅니다. 6명 출산율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2005년을 보시면 1.08명. 2006년 쌍춘년이다. 많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1.14명입니다. 자, 이 미국의 경우를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2.04명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면 2005년에 1.08명일 때 태어난 아이들이 20, 30년 지나서 결혼할 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무남동녀, 무녀동남이 결혼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양가에 집이 한 채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2008년 기준으로 이미 100%를 넘어섰습니다. 101%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울만 보면 93%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93%는 원룸과 오피스텔을 포함시키지 않은 거랍니다. 이걸 다 포함시키면 서울도 100%가 넘었을 거랍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집 없다고 난린가?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가 보유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 평균 자가 보유율은 56%, 서울만 보면 43%입니다. 두 집에 한 집은 자기 집이 아니니까 집 없다 그러지만은 이미 우리나라 전국으로 보면 이미 3년 전에 100%를 넘어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빨리 이 집을 팔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 팔았다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욕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자산이 100%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집값이 부동산 값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100% 부동산만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들 싸움만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60, 환갑 나이쯤 되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반반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 리스크입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 심상치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게 물가를 자극합니다. 1년에 3% 물가 상승, 인플레가 된다면 25년이 계속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100만 원이 약 48만 원 가치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대부분 젊은 직장인들이 20년, 30년 후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 돈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그게 노후 대비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금융자산을 관리를 하더라도 운용을 하더라도 이 인플레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상품에 어느 정도 운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 상품은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만은 잘못하면 원금을 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자 상품입니다. 이 투자 상품에 어느 정도 자산을 운용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이런 말이 많습니다. 지금과 같이 인플레 리스크는 크고 또
금리라도 옛날처럼 10몇 퍼센트 두 자리 있으면 좋겠는데 금리는 또 3%, 4% 저금리 시대입니다. 이 인플레 리스크는 크면서 금리는 저금리. 이 시대에는 이 예금과 같은 저축을 해서는 노후 대비가 어렵습니다. 위험이 따르더라도 공부 좀 하셔가지고 투자 상품에 어느 정도 자산을 운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장수 리스크, 건강 리스크,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장수 리스크, 건강 리스크, 부동산의 잔여 리스크, 그리고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은 20대, 30대 이 젊은 시절부터 이 5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생애 설계, 인생 설계가 어떤 것일까?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30년, 40년, 50년의 후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1부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